누가 내 자식을 때리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눈 뒤집히는 건 모든 부모들이 똑같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날의 분노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죠. 혈육의 정이란 무서운 것이 어릴 때 헤어지고 심지어 다른 가정을 꾸렸어도 심지어 대면대면하던 조부모도 내 손주 맞았다고 하니 다들 눈이 돌더라고요. 어찌 보면 가족보다도 못한 가족이었지만 또 한 마음으로 뭉칠 때는 그만한 아군이 없더군요. 아직 그때의 분노가 충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내 딸을 건드린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해줬으니 그나마 두 발 뻗고 잠은 잘 수 있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아 보려 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시골 마을, 방앗간 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 동네 나이대 여자들이 보통 그랬듯 교육보다는 집에서 살림을 배우고 방앗간 일을 도우는 게 집안에서 주어진 역할이었죠. 아궁이에 불 떼고 절구에 곡식을 찌우며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집안 남자 형제들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저는 늘 그런 조선시대 같은 집안에서 답답함을 느꼈고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금이야 평범한 할머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기질은 그다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언니까지 고등학교에 보내주고 저는 집에서 일 돕다가 시집이나 가라는 주의였죠. 저는 아버지에게 저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다고 계속 쫄랐지만 아버지는 계집애가 기가 세다느니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느니 하며 제 의견을 묵살했어요. 저는 결국 중학교 졸업식 날 결의에 차 가출을 시도했고 그 길로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 무모한 상경을 강행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부모님이 알게 될 경우의 불안 등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플랫폼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차역으로 들어오는 출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저를 잡으러 온 아버지였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선로로 뛰어들었고 아버지와 영무원들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저는 곧 젊은 영무원에게 잡히고 말았고 그 영무원은 저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죠. 정신 나간 계집애가 죽고 싶냐 하면서요. 그러자 뒤따라온 아버지가 그 영무원을 거세게 미치면서 내 딸한테 손대지 마 이 새끼야 하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음 보는 제 편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는 영무원을 저에게 떼어놓고 제 손을 잡고 질질 끌고서 역 밖으로 나왔죠.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으니 저는 아버지에게 맞아 죽을 각오를 했죠. 아버지는 뜻밖에도 울고 있는 저를 데리고 역사 앞에 국수집에서 국수를 한 그릇 사주셨어요. 늘 퉁명스럽고 무뚝뚝하던 아버지였기에 먹어라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저는 펑펑 울면서 따뜻한 국수 국물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만 좋아하고 저 같은 건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때서야 저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그 한 그릇의 국수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집애가 그리 고집세면 인생 피곤하다 하시면서도 제가 고등학교 가는 것은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아마 제가 지금의 수학 능력 시험인 예비고사를 통과했다면 대학교도 보내주셨을지 몰라요. 하지만 제 야망과는 다르게 공부머리는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는지 예비고사에서 떨어졌고 저는 아버지의 말에 따라 얌전히 방앗간에서 일을 도와야 했죠. 당시 시골 방앗간이라는 게 온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기에 방앗간집 딸 중에 관여한 처녀가 있다는 사실은 동네에 파다하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나이찬 총각들이 호기심에 기웃거리기도 하고 아들 가진 부모들이 와서 은근슬쩍 떠보기도 했었죠. 그중 동네에서 힘께나 쓴다는 고등학교 유도부 출신 청년들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종종 방앗간 집으로 오가던 듬직한 오빠가 있었어요. 생긴 건 우락부락했지만 부침성이 좋아서 이것 좀 들어줘 하며 걱실걱실 곡물자루도 날라주고 저것 좀 해줘 하면 분쇄 기계를 손봐주고 하는 좋은 사람이었죠. 그때는 20살만 넘어도 바로 시집갈 나이로 여겨졌기에 부모님은 그 오빠를 사윗감으로 점 찍어버렸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도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동네 오빠와 졸지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버렸죠. 문제는 제가 그 오빠와의 결혼이 도저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결혼하기 싫다고 울고불고 했지만 부모님은 요지부동이었죠.
저는 이놈의 시골 구석에 있다가는 내 청춘이 이렇게 가겠구나 하고 두 번째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도 못 쫓아오게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세워 집을 나섰어요. 약간의 옷가지와 그간 모아놓았던 돈, 그리고 미리 연락해두었던 이모 집에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만 달랑 들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성공했지만 기차에서 왜 그리 서럽게 눈물이 나던지요. 어찌저찌 이모 집에 찾아가서 이모에게 자초지종을 말하고 취직할 때까지만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이모에게 제 거취를 전해들은 부모님은 빨리 돌아오라고 성하였고, 그래서 급히 취직 자리를 알아보다가 봉제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나 성공해서 귀향할 거라고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말이죠. 그 당시 근무 조건이란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어요. 노동법이나 노동시간 같은 것은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나마 제가 취직했던 곳은 돈이라도 떼먹지 않은 곳이었기에 사정은 나은 편이었죠. 아침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을 하다 보니 건강도 점점 나빠졌고, 내가 이러려고 서울에 무모하게 올라왔나 싶어 매일 밤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다시 고향으로 낙향해서 황소 같은 동네 오빠랑 결혼하자니 오기가 생겨서 끝까지 버텨보자 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 집으로 퇴근하는데 문 앞에 낯익은 사람이 서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 저와 혼담이 오갔던 그 동네 오빠 아니겠어요? 저는 놀라서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오빠를 보고 있었는데 오빠가 저에게 오더니 이 바보야, 쌀가루처럼 뽀얗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제 서름을 건드렸는지 오빠 품에 안겨 펑펑 울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동네 오빠와 극적인 만남을 가졌고 부모님의 의지가 아닌 저희들의 의지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오빠는 제 무모하다면 무모한 상경에 자극을 받아 자기도 운동을 포기하고 서울에 자리를 잡았다고 해요. 나름 지역에서는 괜찮은 실력이었지만 운동으로는 밥 벌어먹고 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나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운동부 선배의 소개를 받아 꽤 좋은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대요. 당시에는 능력보다 인맥이 더 통용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죠. 인맥으로 들어갔어도 운동하던 사람이라 근성이 있어서 금방 승진할 수 있었고, 연애한 지 조금 지나자 저희의 보금자리 하나 얻을 정도로 돈을 모을 수 있었답니다. 저와 오빠는 결국 연애 끝에 양가 부모님이 원하시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도 우여곡절이 많았죠. 부모님은 제가 가출한 건 괘씸했지만 자식에게는 부모 없다고 결국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살던 동네가 옆집 수저가 몇 개인지까지 다 아는 곳이어서 방앗간 집 둘째 딸이 결혼하기 싫다고 집을 나갔다더라. 혼감 오가던 총각이 방앗간 집 둘째 딸을 따라서 서울로 갔다더라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였다는 것이었죠. 시댁에서는 당연히 반대가 심해서 제가 인사드리겠다고 찾아갔을 때 문정박대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저희의 결혼을 지지해준 사람은 이번에도 저희 아버지였어요. 이건 아주 나중에서야 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원래 잘 알던 사이였던 저의 아버지가 시아버지를 찾아가 단판을 지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원래 혼담도 오가던 사이였고 애들이 좋다는데 결혼시켜주자 하셨고, 그래도 시아버지는 반대하시면서 결혼시켰는데 그 집 딸이 또 가출하면 어찌할 거냐고 따지셨다고 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크게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냥 말 안 듣고 가출한 게 아니라 지 인생 지가 살겠다고 서울로 올라가서 취직해가지고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돈 벌어 살던 애다. 강단 있고 결단력 있는 야무진 애란 뜻이 아니겠냐.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게 복받은 줄 모르고 우리 딸 제 가정 버리고 가출하는 그런 책임감 없는 애로 키우지 않았다. 만약 애가 이 집 아들이랑 살다가 가출한다면 그건 이 집 아들이 남편으로 잘못했다는 얘기일 거다. 하지만 둘 다 야무지고 지 앞가림 잘하는 애들이니 잘 살 거다. 걱정 마라. 아버지의 설득으로 시아버지도 고집을 꺾고 결혼을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뒷이야기도 모르고 그저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한다고 철모르고 좋아하기만 했었죠. 읍내 결혼식장에서 풍성하게 크림 올린 흰 케이크 같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으로 올렸고, 말썽 많은 방앗간 집 둘째 딸 결혼한다고 동네에서 잔치도 크게 열었어요. 그렇게 저는 동네 오빠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답니다.
서울에서 신혼집을 잡은 저와 신랑은 초반에 나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겼어요. 곧 어여쁜 딸들도 태어났죠. 하지만 연애와 결혼은 별개라고 했던가요? 저는 앞서 보셨다시피 고분고분하지 못한 기질이었고 신랑 역시 운동하던 사람이어서 욱하던 기질이 있었어요. 지금과는 달리 예전 회사들은 회식 자리가 잦았고 술자리를 좋아하는 신랑은 늘 회식 자리에 빠지지 않았죠.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는 경우도 잦았고 불화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신랑은 쉽게 화를 내는 편은 아니었지만 한번 욱하면 굉장히 크게 화를 내는 편이었어요. 저도 만만한 성격은 아니라 같이 대거리를 하다 보면 큰 싸움으로 번졌고 뒤끝은 없는 성격들이라 또 금방 화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생기는 싸움 속에서 두 사람 다 조금씩 지쳐갔던 것 같아요. 화해를 했다고 해서 앙금이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신랑이 계속 직장에 다녔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신랑은 아무래도 운동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 사무실에 진득하게 앉아 있어야 하는 직장 생활과는 잘 맞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특히 그 욱하는 성미 때문에 몇 번 직장 상사와 트러블이 있었고 진급에서 밀리기까지 했어요. 어느 날 신랑이 술에 잔뜩 취해서 들어오더니 사표를 썼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 조금만 더 참고 회사를 다니기를 원했지만 신랑은 더는 못하겠다고 하며 예전 운동하던 친구들이 동업하자고 했다고 이미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랑은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일식집을 오픈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녔습니다. 동업을 하기로 한 친구는 신랑 포함 총 3명이었는데 한 명이 도중에 발을 빼는 바람에 신랑이 부담하게 된 금액이 커졌죠. 저희는 결혼할 때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양가 어른들이나 가족 친지들의 도움을 받는 건 애초에 생각지도 못했고 여기저기 빌린 빚으로 불안하게 일식집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처음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손님도 제법 많았고 이대로면 분점을 내도 되겠다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신랑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더욱 바쁘게 가게에서 일을 해야 했어요. 저 역시 신랑을 도와 가게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야 인건비라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사장님 소리 들어가며 장사하니 신랑은 그 고생을 하면서도 좋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랑이 장사 수완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수입은 나쁜 편이 아니었지만 대출 이자나 월세 등의 지출이 너무 많아서 순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죠. 게다가 동업자였던 친구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은 신랑이 거의 다 하고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만 나눠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급기야는 동업자 친구가 갑자기 건강 때문에 가게에서 발을 빼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빚도 많고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투자금까지 돌려주기는 무리라 저는 신랑도 그냥 차라리 여기서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권했어요. 하지만 신랑은 더 이상 자기는 남 밑에서 일 못한다며 사업에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잘 된다고 마음이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잘 되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돈을 움켜쥐고 있어야 하고 언제 또 경제 위기나 식당 관련 이슈가 생겨서 적자가 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죠. 날씨나 계절 영향도 많이 받아서 조금만 덥거나 추우면 손님이 확 줄었고 홀에 사람이 없을 때 벌여야 하는 횟감들과 직원들 월급 걱정에 한숨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정말 예전 드라마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회사가 전쟁터라면 회사 밖은 지옥이다 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상황이 불안정하다 보니 신랑과 저는 이전보다 더 많이 다투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가 클수록 드는 돈이 늘어나는데 일은 일대로 하면서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은 적어지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죠. 신랑은 체력적으로도 지치는데 수입은 영 나아지지 않고 매일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고요. 그럼에도 신랑은 사업에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저와 신랑의 심각한 갈등 요인은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신랑이 장남이라는 것과 시부모님이 시골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딸만 둘 낳았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제가 탐탁지 않았던 시부모님이었기에 제가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것은 큰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과 한 동네 사람인 부모님 체면도 있고 해서 더욱 잘하는 며느리가 되기 위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했어요. 바쁜 와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골에 내려가 시부모님 수발을 들어드렸고
명절에는 바로 옆 동네인 친정에 아예 가지도 못할 정도로 시댁에서 뼈가 갈리도록 일을 했고요. 모두 신랑은 일이 바빠서 명절에조차 오지 못하니 저 혼자 아이들을 이고지고 다니며 해내야 했죠. 하여간 시부모님은 단 한 번도 웃으면서 저와 아이들을 맞이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이 집 며느리가 됐으니 이 집의 허드렛 일까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었고 손녀들 예쁘다고 안아준 적, 용돈 한 번 쥐어준 적 없었답니다. 한 번은 큰딸이 어릴 때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엄마,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인데 왜 외할머니한테 안 가고 친할머니한테만 가? 친할머니는 엄마를 좋아하지도 않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알 정도로 시댁의 냉대를 받아가며 수발을 들었지만 정작 신랑은 제 고생을 알아주지 않더군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데리고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간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바쁘거나 아파서 못 가게 되면 이번 주는 안 가? 하면서 시댁 가는 걸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 신랑이 저에게 힘들었지, 갔다 오느라 고생했어, 고마워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였으면 되었을 텐데 자기도 여유가 없으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집안 청소 좀 해라, 빨래가 쌓였다, 밥이 없다, 밥해라 하고 집안일만 시켰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잘 하려는 이유는 신랑에 대한 나름의 애정과 그래도 내 가족의 한 부분이라는 책임감, 저의 부모님의 체면 등등의 이유들 때문이었지만 시댁과 신랑을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댁은 신랑까지만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 아들을 낳았다면 그 아들까지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했겠죠. 신랑도 자식 자랑만큼은 극진했지만 저는 자기 대신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식 키워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서울까지 쫓아와서 결혼하자 했던 그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결국 큰딸이 막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보증이라는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본 거 아시지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마당에 남편이 친척 보증을 잘못 서주는 바람에 갚아야 할 빚이 청정부지로 치솟아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갚아야 할 빚이 많은데 보증빚이라니 그야말로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집에 그 유명한 빨간 딱지들이 붙고 빚쟁이들이 돈 내놓으라고 집으로 찾아와 대문을 두들겨 댔어요. 신랑은 빚쟁이들에게 붙잡힐까봐 집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겨우 빚쟁이들이 없는 틈을 타서 집에 온 신랑은 일이 이렇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쏟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애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신랑과 오랜 상의 끝에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을 것이고 빚을 변제받기 위해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혼을 해서 법적으로 얽힌 것이 없도록 하자. 내 잘못으로 인해 우리 애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다. 신랑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세상이 전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당분간이다. 법적으로 그렇게 할 뿐이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곁에 없더라도 내가 아빠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다. 숨이 막히도록 우는 저에게 신랑은 믿음을 주기 위해 애를 쓰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걸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는 이혼이라는 말 자체가 흔치 않았던 때라 저는 그야말로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방법 말고는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신랑은 그날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10년이 훌쩍 지나도록 얼굴 한번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어린 두 딸과 홀로 남겨졌습니다. 신랑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매달 제게 보내주는 생활비로 신랑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어디서 무엇 하며 이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없었죠. 다만 자기 말대로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게 생활비를 보내왔고 그것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연결고리였어요. 저는 저 나름대로 청소 일이든 보육 일이든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닥치는 대로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신랑이 어떻게든 보내는 생활비가 있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쪼들리는 생활은 아니었어요. 신랑은 자기 말대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곁에 없더라도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했죠. 신랑이 그렇게 되고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알아보았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가정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소중한 두 딸이 저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행히 두 딸은 모두 영특해서 공부도 곧 잘하고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일찍 철도 들었죠. 아이들 모두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바르게 자랐고 그 힘들다는 사춘기도 없이 착하게 청소년기를 지나갔어요. 누구보다 예쁘고 귀한 저의 아이들만이 제 삶의 희망이었기에 저는 모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답니다. 조금만 딸 자랑을 해도 될까요? 큰딸은 빨리 취직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서 간호사로 진로를 정했어요. 집안 사정이 아이에게 부담을 준 것이 아닌가 하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큰딸은 공부를 잘 못해 의사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며 너스레를 떨었죠. 물론 큰딸이 간 간호학과도 서울 최상위권 대학이라 웬만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답니다. 과외 한 번 안 하고 혼자 밤새서 공부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낸 거였어요. 그리고 대학 다니면서도 매학기 장학금을 받고 다닐 정도로 열심히 노력했고요. 정말 기특하고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큰딸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라면 막내딸은 신랑을 닮아서인지 운동 쪽에 재능이 있었어요. 몸집이 좋아서 학교를 다니면서도 유도나 역도 쪽 선생님들이 운동을 권하시는 일이 종종 있었죠. 중학교 때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제법 재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꿈이 국가대표 선수라니 말리지는 못하고 입시학원도 끊어주긴 했지만 여자아이인데도 매번 붕대를 감고 다니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다니는 모습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래도 여자 셋만 있는 집안에 막내가 있어 든든했던 건 사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누가 자기 언니를 괴롭힌다고 하면 나서서 응징해주고 오는 대장부 같던 막내였죠. 본인도 그걸 느꼈는지 자기가 강해져야 된다고 무리하게 훈련하기도 했어요. 결국 고등학교 때 큰 부상을 당해서 선수로 가는 길은 중단되어 버렸고 조금 방황을 하긴 했지만 대신 스포츠 교육 쪽으로 진로를 정해 자기 나름 꿈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큰딸이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을 즈음 자취를 감추었던 신랑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저녁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배를 누르길래 누군가 하고 봤는데 웬 중년 남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곧 모두들 서로를 알아보았고 신랑과 저 큰딸과 막내딸 모두 부둥켜 안고 울었죠. 신랑 역시 저를 보고 너무 변해 놀랬다고 했고 두 딸들이 더 이상 아가가 아니라 어엿한 숙녀로 자라 놀랐다고 하더군요. 10년이 넘는 세월이었고 그동안 둘 다 몸고생 마음고생 심했으니까요. 신랑은 드디어 빚을 모두 다 청산했다며 이제는 딸들이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였어요. 하지만 신랑은 어쩌면 예상 가능했던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이미 재혼했다는 말이었어요. 물론 직접 들으니 충격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또 생각보다는 충격이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 몇 번을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신랑이랑 이미 보증으로 인해 갈라서기 전부터도 서로에게 연애할 때의 사랑보다는 부부로서의 의무와 아이들과의 부모로서의 책임으로 같이 살았었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신랑이 이미 다른 여자와 살고 있을 거라는 가능성이 적지는 않았죠. 아이들이 제일 걱정이긴 했는데 딸들은 너무 오랜만에 보는 아빠를 어색해했고 막내는 아예 아빠가 생각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이미 다른 사람이랑 재혼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큰 동요는 없었어요. 큰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를 걱정하면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우리 여자 셋이 같이 살면 된다고 씩씩하게 위로해 주었고요. 아빠와 같은 운동까지 하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있던 막내는 아빠가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에 서운함을 느끼는 것 같았지만 신랑이 계속 내 혈육인 우리 딸들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며 안심을 시켜줬어요. 그렇게 저와 신랑은 공식적으로 남남이 되었습니다. 아니 공식으로는 이미 남남이었고 제가 몰랐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까지와는 달라진 것도 없었고 저도 오랜 시간 혼자 지내는 것이 익숙해져서인지 별 느낌이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없을 때 따로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힘들게 살았더군요. 투잡, 쓰리잡, 안 해본 일이 없었고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면 산이든 바다든 가리지 않고 전국 팔도를 다녔대요. 신용 불량자라서 집을 얻는 것 하나 쉬운 게 없었고 건강도 많이 안 좋아져서 암 수술도 한번 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 다른 여자랑 새 살림을 차렸다는 것에 서운함이나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낀다기보단
그간의 세월이 느껴지는 신랑을 보고서 불쌍함만 느껴졌어요. 예전에 그 건장했던 체격은 어디 가고 비쩍 마르고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을 보니 그저 고생했다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생전 아이들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성실하게 다 갚았고 그 와중에 꼬박꼬박 생활비도 부족하지 않게 보내주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기로 했습니다. 전처럼 매주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시부모님 댁에 찾아뵙고 며느리 역할을 계속 해왔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침내 그 역할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 시부모님은 그동안 신랑이 빚을 많이 지고 도피 생활을 하면서부터 저에게나 딸들에게 조금은 미안해하는 기색을 비치시더군요. 그러다 신랑이 돌아와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오히려 신랑을 욕하고 저를 동정하시더라고요. 조강지쳐 버린 썩을 놈이라면서요. 이제는 신랑의 새 아내가 시부모님 수발을 들어야겠죠. 후련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늙음하게 저희 부모님에게 오롯이 효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과 헤어지고 바로 옆 동네인 저희 집으로 가보았죠. 부모님은 소일거리 수준으로 아직도 방앗간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고서 아버지를 모시고 그때 그 국수집에 들렸죠. 국수집은 조금 바뀌었지만 아직 그날 그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국수를 사드리고 같이 먹는데 무뚝뚝한 아버지가 고생했다 한마디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그 국수의 맛은 잊을 수가 없답니다. 평범하고 평안한 나날이 지나가던 중 큰딸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남자가 있다는 고백을 했어요. 큰딸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큰 병원에서 근무하며 수간호사를 목표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라울 따름이었죠. 심지어 큰딸의 남자친구 직업은 의사였어요. 큰딸의 직업상 젊은 레지던트들과 자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만난 남자라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조금 어리버리하고 실수를 많이 해서 야무진 큰딸이 잘 챙겨줬던 모양이에요. 원래도 큰딸이 성격이 좋아 인기가 많은 편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질투가 많아서 누가 채갈까봐 큰딸에게 고백을 했고 사귀게 되었다고요. 둘 다 바빠서 몇 번 헤어지기도 하면서 꽤 오랜 연애를 했고 남자친구가 개원하면서 청혼을 했대요. 큰딸도 거절도 해보고 고민도 많이 해봤지만 남자친구와 헤어지면 자기 죽을 거라느니 하면서 난리를 피웠다네요. 결국 큰딸도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람인지라 상대가 의사라는 말에 걱정부터 앞섰어요. 저희 집은 전혀 잘 사는 집도 아니고 아들이 의사라면 그 집 사람들이 큰딸을 탐탁치 않게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였던 제가 그 서름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큰딸은 그 고생을 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시댁에서 예쁨 받고 사랑받기를 바랐어요. 누구보다 귀한 제 자식이었으니까요. 애비 사위가 먼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인사를 했고 큰딸이 그쪽 집으로 가 나중에 인사를 드렸어요. 예비 사위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오냐오냐하고 잘한 듯한 느낌이었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본인이 원하던 결혼을 하게 된 건데 그리고 아내가 될 사람의 부모를 만나러 온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제 손으로 하는 게 없더군요. 저와 큰딸이 본인을 챙겨주는 것에 더 익숙한 느낌이랄까요? 정말 공부만 한仙님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안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 저처럼 시댁과 문제가 생긴다면 가장 큰 방패막이 되어줘야 할 게 남편인데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은 이미지였어요. 큰딸이 그쪽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온 날 어땠냐고 물어보니 어두운 표정으로 별말 없이 괜찮았다고만 하기에 이 결혼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이 더욱 커졌습니다. 상견례 때 마주한 사돈 내외는 제 예상보다도 더 콧대가 높더군요. 저는 일부러 전남편까지 불러서 상견례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흠잡히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쪽 부모에게 잘 보이려고라기보다는 소중한 제 딸이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해서였죠. 하지만 이미 자기 아들이 의사이고 우리 딸이 간호사라는 부분에서 본인들이 큰 손해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한정식 집에서 마주보고 앉아서 처음 한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이거 저희가 많이 미치는 장사인 거 아시죠? 사부인은 아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더니 음식도 거의 손도 대지 않고 명백하게 항의하는 투로 저에게 계속 쏘아붙였어요.
저희 집 부자들만 사는 그 동네고요. 남편 의사에 저도 의사예요. 저희 아들 진짜 애지중지 키웠을 거 눈에 뻔히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 아들이 그 집 딸이 너무 좋아서 죽겠다고 하니까 억지로 여기까지 나왔는데 솔직히 아직도 사자 들어가는 선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변호사, 한의사, 약사. 그런 집안하고 결혼해야 저희가 말이 통할 텐데. 두 분 이혼하셨다면서요? 어머님은 고졸에 딱히 직업도 없으시고 아버님은 일용직 노동자라고요. 솔직히 자식 가진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면 아시겠죠? 따님이 어디 거렁뱅이 같은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순순히 허락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아직도 그 분노하는 말투, 내려다보는 시선, 그럼에도 우아한 척하려는 가증스러운 모습 등 모든 순간이 잊혀지지라 않습니다. 저는 당장 벌떡 일어나 이 결혼 허락 못한다고 외치고 싶었고 수백 마디라도 대꾸하고 싶었지만 끝이 어떻게 되든 내 딸이 만나는 남자의 부모이니 끝까지 예의를 갖추자 하고 간신히 참았죠. 하지만 제 옆에 앉아있던 전 남편은 참기 힘들었나 봐요. 미간이 꿈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희 딸도 사자 직업을 가졌고요.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자식 가진 입장에서 역지사지 해보시면 지금 제가 그쪽을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있을지 느껴지실까요? 이 결혼 제가 허락 못합니다. 전 남편은 그렇게 일가라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전 남편을 따라 말없이 한정식 집 밖으로 나갔죠. 큰딸이 급히 저희를 쫓아나왔고 저희는 큰딸만 데리고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이런 대접받으며 결혼하면 틀림없이 오래 못 간다. 네 남편 될 사람이 얼마나 방패막이 되어줄 것 같으냐. 결혼은 다시 생각해봐라. 하고 큰딸을 설득했어요. 헌데 사춘기 한번 겪지 않을 정도로 착하던 큰딸이 자기는 이미 결혼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저에게 마구 화를 내며 울부짖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까지 엄마의 착한 딸로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나도 잘 살고 싶었어. 나도 과외받고 좋은 학원 다니면서 의사 될 수 있었는데 엄마랑 아빠가 그렇게 못해줬잖아. 엄마 아빠가 불쌍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았잖아. 나 내 자식한테는 의사 아빠 만들어주고 싶고 부자들 사는 데서 살고 싶고 뭐 먹고 싶다, 뭐 사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주고 싶어. 심지어 의사인 남자가 나 아니면 죽고 못 살겠대. 나 이 결혼 할 거야. 시부모님이 나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그냥 미움받고 살 거야. 계속 그렇게 반대하실 거면 제 결혼식에 오지 마세요. 큰딸의 목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쾅쾅 받는 것 같이 들렸어요. 저는 큰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큰딸은 그렇게 처음으로 저에게 반항하고 집을 나가버렸죠. 그 모습은 영락없이 가출을 감행하고 철도 위를 도망쳐 나가던 제 모습, 제 기질 그대로였어요. 아, 그래. 저 아이에게도 내가 품었던 그런 청운의 마음이 있었구나. 있었는데 부모가 불쌍해서 누르고 산 거였구나. 하고 깨달았죠. 평생을 착하게만 살아왔던 딸이 그렇게 결혼을 하고 싶다는데, 솔직한 말로 신분 상승을 하고 싶다는데 제가 어떻게 더 말리겠어요. 저는 그날 이후 더 이상 큰딸에게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큰딸이 하는 대로 따랐어요. 전 남편도 처음에는 결혼 못하게 막자고 했지만 제가 우리 딸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자고 설득했고요. 그 집에서 보기에는 저희가 거렁뱅이로 보였겠지만 그래도 혼수 섭섭하다 말라오지 않게 집 보증금에 모아두었던 금은보화 다 팔아서 좋은 걸로 해주었어요. 물론 그마저도 성에 차지는 않았을 테지만요. 결혼식장에서 사돈댁을 다시 만났는데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모두 삼켰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요. 누구나 꿈꿀 만한 호화스러운 결혼식에서 큰딸은 세상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어요. 눈물이 흐르는 것을 애써 참았죠. 결혼식에 저희 친지들은 아주 소수의 인원만, 그것도 입단속 단단히 시키고 들어올 수 있도록 식사도 따로 내준 방에서 하게 했어요. 사돈댁에 누가 되지 않게 결혼식에 참석하고서 조용히 결혼식장을 빠져나오는 것이 저희의 임무였거든요. 저와 전 남편은 불청객일 뿐이었으니까요. 큰딸은 결혼식 이후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정말 가뭄에 콩나듯 안부 전화만 했어요.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고 했었고 남편 도와서 병원 일 하게 해도 바쁠 테니 아마도 전화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죠. 막내어는 간혹 만나는 것 같았는데
막내도 언니가 입단속을 했는지 아무리 캐물어도 그냥 잘 지내고 있다는 말 외에는 별말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잘 지낼 리 없는데 그 여린 속이 새까맣게 썩고 있을 텐데 저는 큰딸 걱정으로 매일 밤을 지새웠죠. 아버지도 저를 시집 보내놓고 이런 심정이셨을까요? 그렇게 큰딸이 결혼하고 시간이 1년 정도 흘렀어요. 막내가 어느 날 언니를 만나고 와서 한숨을 푹푹 쉬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굉장히 주저주저하다가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에는 그토록 그리던 큰딸이 있었죠. 조금 말랐지만 본인이 원하던 우아한 의사 부인의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아유 우리 딸 이쁘네 했어요. 그런데 막내가 아니 엄마 좀 자세히 봐봐 하면서 사진을 확대하더군요. 머리카락에 가려진 눈끝 쪽이 조금 거무주축했어요. 그림자인가 하고 자세히 보는데 막내가 커피를 들고 있는 큰딸의 손목 쪽도 확대해서 보여주었어요. 가느다란 손목엔 선명하게 푸른 멍이 들어있었죠. 설마 아닐 거야 하며 몇 번이고 사진을 들여다보았어요. 막내가 사진을 보여준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와 같았어요. 분명 멍자국이었어요. 막내는 다른 날 찍은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언니와 같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종아리에 붕대를 감고 있더라고요. 이건 뭐야? 왜 붕대를 했대? 언니 말로는 그릇을 떨어뜨려서 유리 파편이 튀는 바람에 꿰맸다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만날 때마다 어디를 다쳤다는 거야. 오늘도 청소하다가 넘어져서 다쳤다는데 내가 운동해서 잘 알잖아.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절대 아니야. 얼굴은 어디 찧어서 그렇다 쳐도 이 손목에 난 멍은 분명 누가 세게 잡아서 생긴 거야. 저는 막내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렸고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세상 가장 어여쁜 내 딸이 시집가서 맞고 살고 있다고? 그 도도하고 고급스러운 사람들이 내 딸을 때린다고? 저는 치미는 분노와 혼란 때문에 숨도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막내는 한숨을 푹푹 쉬며 언니가 엄마 걱정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도 너무 답답해서 아무리 캐물어도 넘어졌다느니 하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고 만약에 언니가 정말로 맞고 살고 있는 거면 어떻게 해?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해? 막내는 그 큰 덩치에 서럽게 울었고 저도 막내를 끌어안고 서럽게 울었어요. 며칠을 멍하니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큰 마음 먹고 우리 딸 보고 싶으니 한 번만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어요. 한참 답이 없다가 집으로 온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급히 장을 봐서 큰딸이 좋아하는 소시지, 감자볶음, 매실 장아찌 등 할 수 있는 반찬들을 잔뜩 해놓고 큰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에 큰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딸이 처음에 희미하게 웃으며 들어왔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 모습을 보고 억장이 무너져서 큰딸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큰딸도 오래전 5살 아가처럼 제품해서 엉엉 울었고요. 그 모습을 보던 막내까지 다 같이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저는 먼저 큰딸 얼굴에 난 멍과 손목에 난 멍부터 확인했어요. 희미해지고 있긴 했지만 분명 멍자국이었죠. 저는 일단 큰딸이 또 도망이라도 칠까봐 식탁에 앉혀놓고 밥부터 먹였어요. 큰딸은 엄마 밥이 너무 그리웠다고 하면서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그 돈 많고 떵떵거리는 집안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이렇게 애가 비쩍 말랐을까.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말없이 큰딸의 밥 공기를 계속 채워주었어요. 한편으론 국수를 먹이던 아버지의 심정이 이랬겠구나 생각하면서요. 밥 든든히 먹고 큰딸이 잠시 졸리다면서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동안 막내는 큰딸이 잠든 사이에 휴대전화를 들고 가서 잠금을 해제하고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 장면들을 제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더군요. 큰딸 휴대전화의 사진 앨범에는 동영상이 많이 있었어요. 아마도 홈캠 같은 영상이었던 것 같았죠. 최근 영상을 재생해 보았고 으리으리한 집안 거실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속에서 큰딸이 일 끝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 집 시모가 다가오더니 와인병 같은 것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찍혀 있었죠. 와인병을 얼굴에 맞은 큰딸이 자리에 주저앉았고 시모는 큰딸의 손목을 잡고 질질 끌고서 어디론가 가는 장면이었어요.
다른 동영상들도 비슷했습니다. 아마도 큰딸이 무슨 일이 생길 경우 증거 자료로 남겨놓으려고 한 것 같았어요. 어떤 영상에는 시모가 도자기를 큰딸에게 집어 던지는 바람에 도자기가 와장창 깨졌는데 그 파편이 큰딸 다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붉은 피가 보였어요. 큰딸은 다리를 움켜쥐고 주저앉더군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아예 대놓고 큰딸의 뺨을 후려 갈겼고요. 더 기가 막힌 장면은 그 옆에 사위가 멀뚱히 서 있는 것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시모에게 맞고 있는데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보고만 있었어요. 영상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에게 살의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막내는 그 영상들을 자기 노트북에 옮겨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에 가져다 놓았어요. 큰딸은 곧 잠에서 깨어나 늦으면 안 된다면서 급히 돌아가더군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겁에 질려서요. 저는 정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일단 그 지옥 같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호출했죠. 전 남편은 막내의 노트북으로 큰딸이 맞는 동영상을 보았고 저는 사람 눈에서 안광이 보이는 것을 처음 느꼈어요. 전 남편은 그대로 두면 당장 달려가 그 집안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일 것 같은 기세로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저는 혹여 큰딸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 화가 난다고 막 행동하지 말고 차분히 방법을 생각해보자 하며 전 남편을 막아보려 했지만 흥분한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잠시 후 저희 집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섰고 한눈에 봐도 조폭 같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형님 딸을 건드렸다고요? 하면서요. 저는 기가 막혀서 조폭들을 불러서 어쩌자는 거야 하고 물었더니 조폭이라니 그런 실례의 말을 다들 성실히 세금 내며 일하는 내 유도부 후배들이야 하더라고요. 도대체 뭘 어쩌려고 그러냐 하니 참교육 좀 시켜줘야지 하며 그 유도부 후배들이란 사람들과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니 전 남편은 그대로 사위가 한다는 병원에 직행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퇴근하려는 사위를 붙잡고서 그대로 술집으로 향했대요. 그 스님 같은 사위가 우락부락한 조폭 같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끌려가듯 술집으로 갔고 전 남편은 남자 대 남자로 물었대요. 내 딸이 그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는 증거 자료가 있다. 남자라면 당연히 제 처자식 목숨을 걸고서라도 보호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걸 보고만 있어? 네가 사내 새끼라면 결단을 내려라. 너는 네 처를 보호할 거냐 아니면 보내줄 거냐. 만약 계속 이런 일이 지속된다면 나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불안하고 초조한 하루가 지나고 큰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시모한테 뺨 맞았어. 집에 갈래. 힘없고 흐느끼는 목소리였죠. 저는 그 길로 당장 큰딸이 있는 그 집으로 향했어요. 앞뒤 보이지도 않았고 전 남편에게 짐을 실어야 할지 모르니 차를 가지고 오라고 연락했죠. 민경이가 시모한테 맞았대. 지금 데리러 가 하고서요.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그 미친 시모가 큰딸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큰딸은 집에서 나오려고 했는지 큰 가방이 바닥에 던져져 있더라고요. 큰딸은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시모가 악다구니를 쓰며 큰딸의 머리채를 잡고 놔주지라 않더군요. 네가 감히 내 아들을 버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어딜 가려고? 절대 못 가. 제가 눈이 뒤집혀져서 큰딸에게 달려가려는데 전날 저희 집 앞에 왔던 그 승합차가 끽 하는 마찰음을 내며 거의 시모를 칠 듯 정지했어요. 그 바람에 시모가 물러났고 제가 뛰쳐나가 큰딸을 감싸 안으며 보호했어요. 시모는 다시 큰딸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승합차에서 우르르 내리는 덩치들을 보더니 더 이상 달려들지 못하고 움찔하더군요. 저는 큰딸에게 차에 가 있으라고 하고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제 입에서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비명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죠. 내 딸한테 손끝 하나 대면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서는 시모의 따귀를 사정없이 갈겼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때려본 순간이었죠. 시모가 길길이 날뛰며 제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전 남편의 지인들이 막아섰기 때문에 함부로 달려들지 못했어요. 저와 큰딸은 전 남편의 친구들의 보호 속에서 그 악몽 같던 자리를 떴습니다. 시모는 분에 못 이겨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것 같았지만 이젠 상관없었어요. 내 딸이 집에 오고 싶어 했고 저는 딸을 따뜻하게 맞이할 일만 남아 있었죠. 그 뒤 저녁부터 거의 매일 사위가 집으로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을 지키고 있는 전 남편의 친구들과 후배들이 보디가드들처럼 철통같이 저희 집을 지키고 있었기에 아예 코빼기도 볼 수 없었어요. 하루는 막내가 그놈을 집 앞에서 마주쳤는데 너무 화가 나서 바닥에 매다 꽂았다고 하더라고요. 잘했다고 해주었죠. 큰딸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위도 그 미친 시모에게 학대당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하지만 거의 세뇌당한 수준이라 자기 엄마에게 벗어나지를 못했고 부모가 자식을 때리는 건 그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큰딸은 자기마저 사위를 떠나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 집에 와서 제가 차려준 집밥을 먹으면서 자기도 엄마의 소중한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맞아요. 누구보다 소중한 제 자식이죠. 의외인 점은 성인이 되고서 거의 큰딸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제 부모님과 시부모님도 분노를 금치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는 90세가 다 된 연세였는데도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 딸이 시댁에서 맞고 살다 돌아왔어요. 하고 신세 한탄을 했더니 그게 시부모님 귀에도 들어갔나 봐요. 동네는 좁지만 그 자식의 자식들까지도 성인이 되었다 보니 한 다리만 건너면 판사며 변호사며 죄다 있더군요. 시아버지는 내 손주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하면서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상대 집안이 큰 로펌을 끼고 소송을 진행했는데 저희도 다행히 그에 지지 않는 큰 로펌과 연이 닿아서 큰딸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되었어요. 이미 증거 자료도 많았고 사위도 순순히 사실들을 인정해서 질이 명렬했던 이혼 소송은 큰딸에게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어요. 큰딸은 조금 쉬다가 다시 간호사로 취직해서 평안한 나날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고 느껴졌어요. 저와 저의 아버지도 그러했고 제 전남편과 시부모님도 큰딸과 제 전남편도 큰딸의 남편이었던 예전 사위도 그 미친 시모에게는 소중한 자식이겠죠. 저에게는 시부모님과 전남편이 결코 좋은 가족이라고 볼 수 없었지만 또 제 딸이 위기에 닥치니 한 마음으로 나서서 도움을 주었고요. 그 끈끈한 인연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딸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지내고 있답니다. 저는 큰딸 다시 살찌우기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매일 10첩 밥상을 차려주고 있어요. 큰딸은 자기 더 살찌면 다시 연애 못한다고 귀여운 투정을 부릴 정도로 밝은 모습을 되찾았죠. 얼마 전에는 막내가 자기 남자친구라며 웬 거구와 덩치를 데리고 왔는데 지 아빠를 쏙 빼닮아서 한참을 웃었네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 이렇게 웃는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어떤 일이 또 생기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가족이란 인연의 끈이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올해로 70이 되었고 농사를 짓다 몸이 좋지 않아 이번에 구리로 올라와 아들네외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건 얼마 전에 만나 어떤 무서운 한 남자 때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아들놈들은 어렸을 적부터 지질이 제 말을 안 들었습니다. 삼형제는 제게 엉덩짝이 없어질 정도로 맞아대면서도 매일 치고받고 싸우대고 학교에서도 기어이 말썽을 일으켜 제 속을 썩여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전 이놈들 밥 삼시세끼를 챙기기 위해 시장판에서 온갖 장사를 했죠.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 잃고 과부가 된 팔자에 외롭고 눈물 마를 날이 없었지만 저는 남들이 저를 과부라 욕하고 제 흠을 잡아도 순댓국 하나를 더 팔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안 한 장사가 없었습니다. 어미가 자식 새끼 건사하기 위해선 못할 게 없다 하죠. 저는 시장 한복판에서 채소도 팔고 옷도 팔고 떡도 팔며 그 돈으로 삼형제를 키워냈습니다. 다행히 엄마의 눈물겨움을 아는지 삼형제들은 조금씩 철이 났고 덜 싸우고 덜 말썽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의지하며 어버이날이면 엄마를 찾아와 꽃을 두고 가곤 하는 녀석들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괜찮은 회사원이 되었고 아들도 낳아 손주도 보게 해주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워낙에 귀엽고 싹싹한 편이라 딸 하나와 사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있죠. 참 고달픈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신이 절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가엾게 여겼는지 인생 말년은 평안하더군요. 영순이 인생의 복은 말년에 몰려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참으로 살맛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몇 달 전부터 생겼습니다. 절 어머니라 부르며 살갑게 대하는 우리 며느리와 아들 밥을 챙기기 위해 수산시장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나가자 저를 알아본 시장 사람들이 먼저 인사를 해왔습니다. 아유, 이 여사님, 또 아들내미 해주려고 나왔구만? 그럼. 다들 잘 지냈죠? 여기 사람들은 저를 이 여사님으로 부르곤 했습니다. 제가 장삿바닥에서 오래 구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이후로부턴 괜히 높여 불러주는 거죠. 저는 씩 웃으며 손을 흔들다 장씨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씨는 수산시장에서 제일 좋은 물건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심도 좋아서 저는 장씨 가게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제일로 싱싱한 놈으로 줘요. 값 떨어지는 거 말고. 나 아주 정확히 알아보는 거 알죠? 그럼요. 이상한 거 줬다가 나 이 여사님한테 혼나지. 아는구만. 아니, 근데 장가는 언제 갈 거예요? 돈 좀 벌었으면 이제 좀 가야지. 그러다 좋은 여자 다 놓칠라. 아이고, 가야죠. 근데 이 여사님 말만 말고 좋은 여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줘요. 제 말에 장씨는 넉살 좋게 받아쳤고 그렇게 훈훈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저는 빙긋 웃으며 장씨가 손질하는 걸 구경했습니다. 그날따라 해산물은 어찌나 싱싱하던지 보기만 해도 펄떡거리는 게 이것들을 얼른 요리하여 얼른 아들 입에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게 박스를 들고 밖으로 나오던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제 어깨를 턱 붙잡는 바람에 저는 순간 들고 있던 대게가 든 박스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뒤돌아보니 늙은 남자가 저를 보고 서 있더군요. 근데 참 이상하게 그 남자 얼굴이 참 낯익었습니다. 누구세요? 나 기억 안 나? 그 사람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환히 웃었습니다. 너 영순이 아니야? 그 사람은 제 이름까지 알고 있었어요. 어찌 내 이름을 아는 거지? 늙어서 겁이 더 많아진 저는 괜히 뒷걸음질 치며 사나운 눈으로 그 사람을 노려보듯 보았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당황해하며 말을 이었어요. 나 윤중원인데 우리 한 동네에 살았는데 기억 안 나니? 중원? 중원이란 이름은 낯이 정말 익었습니다. 저는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잠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50년도 지난 기억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얼굴은 못 알아봤지만 이름은 기억 깊숙이 박혀 있었거든요.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오빠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방앗간 집 아들 중원 오빠? 제 말에 오빠는 짝 박수를 쳤어요. 그래, 우리 한 동네에 같이 살았잖아. 거기 옛날에 논밭이었고 너랑 나랑 메뚜기 잡으러 댕기고 너 냇물가에 빠지면 내가 구해주고 그랬었잖아. 맞아. 저는 너무 기뻐 오빠의 팔을 붙잡고 오빠를 껴안았습니다. 정말 중원 오빠였습니다. 항상 저를 이뻐라 해줬던 오빠. 다들 못생기고 공부 못하는 저를 구박하고 미워만 할 때 우리 영순이가 나중에 커선 제일 잘 될 거라고 말하며 제게 삶은 달걀이나 제일 좋아하는 꿀떡을 형제들 몰래 갖다 주곤 했던 오빠. 그 다정한 오빠가 제 눈앞에 있었죠. 전 바로 오빠에게 다 늙은 날 어찌 알아봤냐 물어봤어요. 저번에 널 봤거든, 요 앞에서도. 그땐 긴가민가 했어. 얼굴이 변했으니까.
근데 저번에 보니까 네 아들 같은 사람이 널 영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 근데 내가 아는 영순이는 한 명밖에 없지 않냐. 기억이 났습니다. 애교가 철철 넘치는 아들은 절 놀리기 위해 가끔 엄마가 아닌 우리 영순 씨 영순님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이름이 예쁘다나 뭐라나 그러면서 절 그리 불렀습니다. 아마 그 이름을 들은 모양이었어요. 참 세상 좁다 하지만 어찌 이렇게 만나는지. 옛날에 좋아하던 오빠를 그것도 몇십 년이 지난 이 동네에서. 그러고 보면 사람 인연이란 참 신기하고 신기했어요. 저는 오빠와 바로 차라도 한잔하고 싶은 마음에 바로 전화번호를 주었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에 왔습니다. 그날 밤 전 처음으로 웃음을 지으며 잠에 들었습니다. 잠이 드는데 오빠 얼굴이 두둥실 떠올랐거든요. 사실 국민학교 시절부터 중학교까지 전 그 오빠를 줄곧 짝사랑했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한 기억이지만 그 오빠가 가는 곳마다 졸졸 쫓아다녀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가 계집애가 그럼 못 쓴다며 한 번만 그 오빠를 따라다니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린다 윽박을 지르곤 했으니까요. 늙음하게 제가 짝사랑했던 오빠를 만나다니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이 인연이 이어지길 바랬는데 다음날 일어나니 오빠에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오빠는 자신과 차 한잔하자며 데리러 오겠다 말하더군요. 저는 기쁜 마음에 총총걸음으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 며느리가 저번 달 억지로 저를 끌고 가 사준 고운 블라우스를 입을까, 아니면 저번 동창 모임에 입고 나갔던 자켓을 입을까. 저는 이 옷 저 옷을 대보며 고민하다 결국 얇은 자켓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오자 손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끼곤 다시 집에 들어가 오랫동안 장롱 한 구석에 박혀있던 핸드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말 오빠는 절 기다리고 있었어요. 심지어 샛노란 꽃까지 들고요. 꽃을 보자 제 얼굴엔 저절로 미소가 화르르 번졌습니다. 묘했던 기분은 어린 시절 먹었던 뭉글뭉글한 솜사탕처럼 달고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치 발이 공중에 붕 뜬 것처럼 아찔했죠. 곧이어 우리가 바로 자리를 옮긴 곳은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찻집 안엔 80년대 노래가 흐르고 있었고 몇 안 되는 나무 테이블들이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어요. 좀 더 안으로 들어서자 군데군데 자리한 커다란 나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반짝반짝 불빛을 내는 전구들이 나무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었어요. 와, 이쁘네요, 오빠. 그지? 내가 좋아하는 곳인데 너랑 한번 꼭 와보고 싶었어. 우리가 앉자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직접 메뉴판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저는 메뉴판의 가격을 보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비싸 여기? 오빠, 우리 딴 데 가. 차는 내가 타줄 수도 있어요. 내가 너 오랜만에 만나 사주는 건데 비싼 데 데려와야지. 나 그 정도 능력은 된다. 나 명색의 변호사였어. 지금은 눈이 안 좋아서 활자도 잘 안 보이지만. 오빠, 변호사 됐어? 제가 놀라자 오빠는 환히 웃었어요. 하기야 오빠로 말할 것 같으면 동네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입을 모아 분명 이 동네에서 용이 난다면 그 용이 오빠일 거라고 말하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똑똑해야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됐다니. 시장 바닥에서 구른 저와 달리 우아하게 책상에서 다리 꼬고 서류를 들여다보는 오빠를 상상하니 역시 오빠는 멋있게 늙었구나 싶었어요. 그때 오빠가 물었습니다. 너 오빠들은 잘 사니? 가족을 묻는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은 생각만 해도 속이 타들어가고 절로 화딱지가 나는 시절이었죠.
저는 뜨거운 차를 목구멍으로 다시 뱉고 싶은 심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끔찍하게 생각하던 장남 오빠는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잠수 타버렸고, 둘째 오빠는 고시 공부만 10년 하다가 부모 등골 빼먹었고, 셋째 오빠는 전봇대에서 일하다가 떨어져서 다리 고장나서 엄마 가슴에 내 가슴에 평생 못 박았어. 나 혼자만 멀쩡해. 아이고, 그랬구나. 영순이 네가 고생이 많았겠다. 오빠는 제 말에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말하려 했지만 제 말 속에 들어있는 고통을 눈치챈 것이었어요. 고생이야 말로 말해 뭐예요. 그냥 늘 내 팔자에 따라붙어 다니는 거라 생각하며 살았죠. 뭐 시장 바닥에서 장사해 애들 먹여 살리는 것도 고생이었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에게 얻어맞은 것도 고생이었고, 다 고생이죠. 영순아. 순간 오빠는 절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아마도 제가 지냈던 세월을 돌이켜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느릿느릿 말을 이었어요. 너 참 똑똑했는데,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너 같은 애는 대학까지 나와서 판사, 의사, 아니 더한 놈도 됐을 거야. 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네가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그 좋아하는 공부도 못해가면서 네 엄마 따라다니며 일 나갈 때 내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래서 더 잘 살길 바랬는데 우리 영순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오빠는 항상 오빠들 뒷바라지하기 위해 키워진 제 처지를 안타까워하곤 했어요. 어린 시절에도 저는 그런 오빠를 보며 잠시나마 따뜻함을 느꼈고 위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지금에 와서 다 늙은 절 애틋한 눈으로 쳐다보는데 오빠의 눈물을 보자 저도 모르게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 급하게 손수건을 꺼내드려야 했죠. 때마침 주문한 뜨거운 꽃차가 나왔습니다. 꽃이 물속으로 퍼지는 게 참 곱고 이뻤는데 문득 오빠가 꽃차를 보며 이 이쁜 게 꼭 너 같단 말을 하더라고요. 징그러워. 이쁜 게 나 같다니. 다 늙었는데 무슨. 하지만 저는 그리 말하면서도 가슴이 콩닥거렸습니다. 이 나이 먹고 무슨 주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설레었습니다. 저도 여자는 여자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꽃차를 마시며 마저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빠, 어떻게 산 건지 자세히 좀 말해봐요. 난 별거 없다. 오빠는 별거 없다는 말로 시작하여 그간의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고 사람들을 변호하는 일에 사명감을 느껴 일에 미쳐 살다 어느 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여직원과 사랑에 빠졌고 그 여자와 결혼하고 자식 낳다 보니 이 나이가 되었다고. 하지만 인생을 얘기하는 오빠의 목소리는 어딘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물었습니다. 처는 건강해요? 병은 없고? 아내랑은 끝난 지 오래됐어. 끝났다고요? 제가 놀라자 오빠는 쓸쓸히 웃으며 입에 찻잔을 대었습니다. 20년 전에 바람이 났어. 그것도 내 친구랑. 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오빠는 담담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의 바람 장면을 목격했고 그걸 보는데 순간 눈앞이 컴컴해지고 근데 더 눈앞이 어두워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때마침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타닥타닥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래서 그 순간 다급히 아이를 끌고 밖으로 나가 아이와 함께 정처 없이 밖을 걸어다니다 아이의 배고프단 말 한마디에 함께 눈물의 떡볶이를 먹었다고. 오빠의 사연을 듣는데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못된, 이런 나쁜 여편네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짓을 벌여? 제 새끼 앞에서? 나 그래서 지금도 떡볶이는 아주 싫어한다. 우리 딴 건 몰라도 그건 먹지 말자. 떡볶이 먹지 말잔 우습게소리를 하는 오빠의 목소리에선 처량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이혼하길 100번 잘했다며 자식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고 잘한 거라고 오빠를 위로했습니다. 오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다 어차피 지난 일이라 말하며 이번엔 제 인생사를 물었고 저도 남편 잃고 과부되어 삼형제를 키운 일을 말했죠. 사람들이 뒤에서 저를 과부라 말하고 제가 남자랑 말했다 싶으면 수근거린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장통에서 꿋꿋이 음식을 만들고 나르던 고단한 영순이의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 고생고생 자식들을 건사한 이야기를 했죠. 오빠는 제게 그 모든 걸 견뎌낸 네가 참 대견하고 기특하다 몇 번이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는지 몇 번이고 다시 듣고 싶어졌더군요.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찻집 앞에 펼쳐진 꽃밭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우린 그 이후에도 가끔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셨습니다. 지금껏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랑, 주목을 마음껏 받을 수 있으니 참 꿈만 같은 날들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에겐 말하지 않았습니다. 눈치 빠른 아들이 혹시 요즘 엄마 무슨 좋은 일 있냐 물었지만 괜스레 주책 떤다는 이야기를 들을까 숨겼죠. 하지만 그게 최대의 실수일 거라는 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해외로 출장을 가야 해서 일주일 동안 미국에 머문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나 잠시 해외 출장 때문에 한 달 정도 집을 비워야 해. 엄마 혼자 괜찮지? 그럼 나 혼자 못 있을 게 뭐야. 갔다 와. 알겠어. 그럼 영순신 나 기다리고 있어.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원래였더라면 섭섭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론 아쉬워했지만 푼수 같게도 마음껏 오빠를 만날 수 있다 생각하니 좋았죠. 아들이 떠나자 저는 오빠와 마음껏 만나며 만난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실컷 꽃구경도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지금까지 대접만 받았던 게 미안해 오빠를 집으로 불러 밥을 해먹였습니다. 갓 지은 밥, 호박을 송송 썰어 넣은 된장찌개, 집에서 직접 잼 김, 오빠가 좋아하는 젓갈, 계란찜, 멸치볶음, 하나하나 정성스레 준비한 것들을 상에 올려놓았죠. 이야, 이걸 다 네가 한 거야? 아이, 대단한데?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히다. 아유, 시장통에서 밥도 팔고 다 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되지. 맛있다니 다행이네요. 오빠, 또 먹고 싶으면 먹어요? 정말 맛있었는지 오빠는 그 자리에서 2공기를 뚝딱 해버렸습니다. 나 밥 2공기 먹은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나이 들어선 입맛도 다 떨어져 나갔는데 너가 해준 밥 먹으니 참 좋다. 아이고, 칭찬은, 됐네요. 몸들 바 모르겠어요. 그만해요. 정말이야, 영순아. 옛날 생각나고 좋다. 근데 아들은 해외로 출장 간 거야? 언제 오는 거야? 한 일주일 정도는 있어야겠죠? 왜요? 그럼 아들 올 때까지 자주 여기 들러도 되나? 다른 게 아니고 밥이 너무 맛있어서 말이야. 처음엔 농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정말 그 이후 제게 전화가 와 같이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오더군요. 오빠가 온다 하니 저는 맛있는 걸 잔뜩 준비했고
때론 오빠가 사오는 음식을 같이 먹기도 했습니다. 뭐랄까요? 늘 아들과 함께 밥 먹는 일상에 익숙했는데 이젠 아들 대신 오빠가 있으니 바라보고 있노라면 기분이 참 묘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랬어요. 저 역시 평소 아들이 해외로 출장 갔을 땐 좀 쓸쓸하기도 했는데 사람의 온기가 있으니 적적하지 않고 좋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가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눈물을 툭 떨구는 일이 생겼어요. 아니, 오빠 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신 거 아니냐 이거. 갑자기 주책맞게 그 생각이 나서 미안하다 영순아. 맛있게 해줬는데 아무래도 난 먹지 못할 것 같다. 오빠의 어머니는 오빠를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었어요. 오빠가 장남이기도 했고 워낙에 성격 좋은 효자이다 보니 어머니에게 오빠는 전부였습니다. 항상 저를 볼 때도 우리 아들은 뭐든 될 거라며 자랑을 하곤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오빠도 그 슬픔을 못 이기고 서울로 떠나버렸고 저와도 헤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평소 오빠에게 많이 해주던 음식이 북엇국이었는지 그걸 보고 엉엉 울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아리던지 저는 그만 오빠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토닥이면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어요. 저도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사람 잃은 슬픔이 보통 슬픔이 아니란 건 알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세월이 지났지만 언제 가도 모를 나이가 된다 해도 그건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고 치유되기 힘든 고통이었죠. 오빠, 괜찮으니 마음껏 울다 가요. 제 위로에 오빠는 목을 놓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더 울었고 그 다음날 오빠는 제게 많이 위로받았다며 정말 고마워했어요. 그리고 제게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네가 나 밥도 먹여주고 해준 게 많아서 너 좋아하는 바다 보러 가고 싶은데 어떠나? 바다요? 저번에 보니까 너네 집 냉장고에 바다 사진이 붙여져 있더라고. 너만 괜찮으면 같이 가자. 기차 타고 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기차 여행이라니 몇십 년 만이라 솔직히 너무 신이 나 들뜬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다를 보는 것도 오빠와 어딘가에서 하룻밤 묵고 온다는 것도 모두 설레었죠. 저희는 그날 기차를 타고 넓게 펼쳐진 강가도 보았고 저 옛날처럼 계란과 사이다도 먹었고 밤바다 아래에선 드디어 조심스레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애들 말로 하면 자연스레 진도를 나간 거였지만 전 그 손잡는 것도 부끄러워 바다만을 쳐다봐야 했죠. 늙음하게 널 만날 줄 몰랐는데 이리 만나니 참 좋다 영순아. 내가 무슨 복이 있는 건지 고맙다 영순아. 박복한 내 말년에 찾아와줘서. 오빠야말로 고마워요. 나는 요즘 꼭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함께 있어요. 당신 죽을 때, 나 죽을 때까지 서로. 그러자. 저흰 그날 그렇게 서로 함께 있어주기를 약속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여행을 갔다 온 이후로 오빠와 제 사이는 더 돈독해졌습니다. 우린 마치 애틋한 노부부처럼 서로의 안부를 물었고 병원도 같이 가주며 건강을 챙겨줬어요. 이쯤 되니 저도 이젠 자식들에게 오빠를 소개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식들도 나이가 들었으니 이해할 것 같고 오빠가 아버지처럼 잘 챙겨줄 사람이니 좋아할 것 같았어요. 아이고, 네가 영순이 첫째 아들 민우구나. 네, 안녕하세요 어르신. 어머니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 많이 행복하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더 행복하지.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는 둘째 아들 준우이고, 여기가 셋째 아들 현우고. 맞나? 네, 맞습니다, 어르신. 우리 영순 씨한테 듣기론 니들이 고생 없이 잘 자라줬다 하더라. 오늘은 고마운 마음에 내가 사는 날이니 많이 먹고 또 간간히 연락도 하자꾸나. 분위기는 생각 이상으로 더 화기애애했어요. 아이들은 제게 반려자가 생겼다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줬고 오빠 역시 점잖고 좋은 사람이라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막내 아들 현우는 어딘지 불편해 보였어요. 왜 그러니, 현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엄마, 난 모르겠어. 솔직히 저 아저씨, 아니, 저 어르신 느낌이 쎄해. 변호사 있다고 하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법쪽 잘 아는 것 같지도 않고. 아까 형이 몇 개 질문했는데 어버버 했잖아. 딴 데로 괜히 화제 돌리고. 늙으면 다 그래. 뭐 기억이 나겠어? 그냥 오늘 긴장도 되고 그만둔 지도 오래됐고 하니 그런 거야. 얼른 들어가서 밥 먹어. 저는 현우가 그때까지만 해도 괜히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질투를 하나 싶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아직까지도 절 꼭 붙들고 살 정도로 유독 저에게 애정을 많이 표현하곤 했거든요. 오죽하면 동네 사람들이 현우 장가 못 가는 건 다 저 때문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현우는 그게 아니라며 이번만큼은 자기도 정말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오빠도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현우를 따로 만나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꽤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우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우의 말을 들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였어요. 오빠와 평소 가던 찻집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는데 그 사람 휴대폰으로 갑자기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오빠가 화장실에 간 사이라 어쩌다 제가 확인하게 됐는데 왠지 모르겠지만 험악한 말로 가득한 문자였어요. 형씨, 돈 들고 튈 생각하지 마요. 말일까지 갚지 않으면 내가 어찌할진 당신이 알지? 순간 그 문자 내용을 보고 너무 놀라 이쪽으로 오는 오빠에게 달려가 문자 내용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빠는 얼굴이 살짝 하얗게 질리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군요. 아니, 무슨 일인지 얘기를 좀 해봐요. 뭔 일인데 그래요? 그게... 말을 잇지 못하는 오빠 옆에 앉아 저는 한참을 붙들고 물었어요. 그러자 오빠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오빠의 아들 중 한 명이 이번에 크게 사기를 쳤는데 그게 오빠 명의로 이름을 팔아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빚쟁이들이 자기에게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 빚을 갚아주기 전까지 계속 자기를 괴롭힐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어떡해요? 돈은 갚아야 하잖아요. 그 큰 돈은 있어요? 어느 정도는 노후자금 처분해서 갚았어. 근데 다는 못 갚았어. 1,0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해. 미안하다, 영순아. 미리 말하지 못해서. 괜히 네 마음만 복잡하게 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해결하고 싶었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빌릴 곳 있어. 있긴 없는 얼굴인데. 아니에요, 오빠. 그 돈 내가 해줄게요. 이 사람들 지금도 뭐라도 들고 쫓아올 기세인데 정말 큰일 나면 어떡해요. 돈은 천천히 갚아도 돼요. 영순아, 이래도 될지. 저는 자식 때문에 고생하는 오빠의 처지가 너무 안쓰러웠고 그 자리에서 바로 1억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사실 전 자식 복이 있어 힘들게 키우진 않았지만 오빤 처복도 없었고 자식 복도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치의 의심 없이 돈을 주었고 돈을 빌려주고 난 후 다행스럽게도 한동안 빚쟁이들에게서
무서운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종종 제게 미안해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갚겠다 했지만 이미 죽을 때까지 함께하기로 한 거 그깟 돈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냥 제 반려자이니 제가 책임질 부분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식들에겐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면 특히 막내 아들 현우가 반발이 심할 것 같았고 오빠가 저에게 돈 때문에 접근했다는 등 이런 말을 꺼낼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빠의 돈 문제는 쉽사리 해결되지 않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곳에 빚이 더 있었던 건지 오빠는 자식 문제로 너무 힘들어했고 그이의 안색은 나날이 어두워져 갔습니다. 나중엔 밥도 먹지 않았는데 이러다 쓰러지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오빠, 죽이라도 먹어봐요. 내가 어제 쓴 건데 고소하고 맛있어요. 이거라도 먹어야지. 지금 하루 종일 공복이잖아요. 아니야, 괜찮아. 오빠의 힘없는 얼굴을 볼 때면 저도 마음이 같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해외 출장을 다시 가게 될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전보다 더 길었어요. 저는 잘 됐다 싶어 오빠를 우리 집으로 모셨고 옆에서 오빠를 간호하면서 보살폈어요. 처음 일주일은 참 좋았습니다. 서로 아침에 깨워주고 밥도 짓고 같이 잠에 들고 모든 게 좋았어요. 오빠도 점점 기운을 차려가는 듯 했고요. 하지만 이 행복은 제가 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되기 전까지만이었죠. 이 인간의 실체를 알게 된 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통 못 먹는 오빠를 위해 전복죽을 끓여주고 싶어 말없이 수산시장에 장을 보러 간 날이었죠.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디 갔어? 그날따라 오빠의 목소리는 한껏 낮아 있었습니다. 아주 차가웠어요. 나 장보러 요 앞에 나왔는데? 제정신이야? 말을 하고 나가야 하잖아. 갑자기 오빠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경직된 얼굴로 집에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니 집안 꼴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빠가 물건들을 던졌는지 완전히 어질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들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절 보자마자 다시 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하자 절 한 대 칠 기세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순간 그이가 제게 손찌검을 하려는 줄 바로 알고 바로 손을 들어 방어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 내가 화내서. 오빤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충격이 너무 커서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다고, 무서웠다고,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저는 황당함에 기가 차 당장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여자를 치려한 놈은 절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부가 되기 전 저도 남편에게 맞고 산 세월이 길어 그런 놈들의 손버릇이 얼마나 고약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모욕감이 올라오자 저는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안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빚쟁이들이 와서 난장판을 해놓고 가니까. 뭐라고요? 빚쟁이요? 돈이 또 필요하다고. 나 정말 살고 싶지가 않아. 알고 보니 집안이 이 지경이 된 건 오빠가 한 게 아니고 빚쟁이가 한 거였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내일 또 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갈 거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얼마가 필요한 건데요? 2억은 필요해. 뭐라고요? 심지어 빚 액수가 훨씬 늘어나 있었죠. 그제서야
저는 약간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에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빠의 빚은 2억은 너무 큰 돈이었어요. 제가 어딜 가서 빌릴 수 있는 돈도 아니었고요. 거기까진 무리겠다 싶었습니다. 한 번만 해줘. 영순아, 네 아들한테 부탁해봐. 첫째 아들 변호사라며. 돈 좀 벌었을 거 아니야. 넌 자식도 셋인데 그깟 2억이 무슨 문제겠니? 오빠, 자식 돈을 어떻게 그리 할 수 있겠어요.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미안해요. 일단은 급한 대로 나도 내 돈 5천 정도는 빼올게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겨우 5천? 지금 그게 말이 돼? 나는 2억이 필요하다고! 오빠는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자기 분이 풀릴 때까지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섭고 고개를 숙이고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엎드려 있는 제 위에 대고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해! 얼른! 저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고 황급히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 첫째야. 엄마가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1억 정도만 줄 수 없겠니? 네? 지금 바로요? 엄마,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괜찮아요? 아니.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울자 그 인간은 곧바로 핸드폰을 가져가더니 전원 버튼을 꺼버렸고 좀 전보다 훨씬 무서운 얼굴로 전화가 끝나자마자 한 번만 더 울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어요. 이런 공포는 처음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번엔 둘째 아들에게 울음을 삼키며 전화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전화를 또 안 받더군요. 셋째에게 전화를 할 땐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어요. 제발 아이들이 내 상태를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해주었으면 했는데 첫째는 눈치조차 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셋째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지금 급하게 회의 들어가 봐야 해서 조금만 이따 전화 걸어도 될까요? 잠깐만, 현우야, 1분이면 돼. 엄마, 돈이 필요해. 네? 저는 눈치 빠른 현우가 이 의중을 알아주길 바랬습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할 테니 다른 형제들에게 전화를 해볼 거고 그럼 엄마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현우가 무슨 말을 하려는 사이 갑자기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획 전화기를 빼서 자기 주머니에 찔러 넣더군요. 안 되겠다. 방법을 바꿔야겠어. 하고 중얼거리더니 저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밖에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핸드폰도 압수당했고 저는 꼼짝없이 갇혀있고 그때부턴 모든 게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집에서 머무르며 이 집안을 마치 자기 집처럼 활보하고 돌아다녔고 줄에 묶인 개대하듯 대했습니다. 제가 뭘 하든 계속 감시했고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했고 자기가 나갈 땐 저를 방 안에 가두고 현관문까지 밖에서 잠궈버렸으니까요.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었죠. 저는 너무 쉽게 그를 믿어버린 저를 탓했습니다. 네가 좋다, 영순아. 같은 말에 속은 제가 한심하고 또 한심했어요. 제가 기댈 거라곤 돌아올 아들이었어요. 저는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며 어떻게든 버티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어떻게든 죽을 힘을 다해 도망치자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가 잠시 외출할 일이 생긴 거였어요. 이때가 바로 기회라는 걸 전 직감했죠.
전 그 인간과 아침을 먹을 때 물컵을 떨어뜨린 척하며 조용히 젓가락 하나를 바지 소매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태연하게 설거지까지 다 하고 나갈 때가 되자 역시나 그 인간은 나가기 전 제게 허튼 짓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가짜는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최대한 불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제가 아니었죠. 저는 그가 나가자마자 바로 젓가락으로 문을 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요 녀석이 잘 들어가지 않더니 어느새 문을 따더군요. 순간 제 얼굴이 활짝 피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핸드폰을 찾았어요. 112에 신고를 해야 이놈을 깜빵에 쳐넣으나요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2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예쁜 경찰 아가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떤 남자한테 납치당했어요. 집 밖으로 못 나가고 있어요. 주소지는 장자마을 동양아파트이고요. 얼른 와주세요. 어르신, 혹시 그 남자와 같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그 사람은 잠시 나갔어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 아가씨와 전화를 끊고 가만히 집안에 앉아 기다리는데 떨지 않으려 했건만 생각보다 가슴이 약해졌는지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살기 위해 영순아, 너 자식 3명 다 키운 여자야. 쫄지 마. 하고 중얼거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 팔자가 원래 더럽고 사나운 건지 일이 뜻대로 굴러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인간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일단 빠르게 핸드폰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열쇠가 돌아가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잘 있었지? 그의 등장에 부정맥이라도 올 것처럼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전 침착하게 잘 있었다 말하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왜 이렇게 일찍 왔냐며 두고 간 거라도 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인간은 친구들 만나러 가려다 네가 보고 싶어 그냥 왔다며 마치 칭찬해달라는 듯 씩 웃더군요. 저도 모르게 인상이 구겨졌고 정말 새삼 다정스레 말하는 게 어찌나 역겹던지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더군요. 경찰이 왔을 때 이 인간이 혹시나 나를 인질로 잡으면 어쩌지? 나를 해치면 어쩌지? 지금 무기라도 챙겨놔야 하는 건가? 전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눈동자를 왔다 갔다 하며 집안을 둘러보았죠. 그러자 그 인간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절 바라보았어요. 뭐 찾는 거라도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런 거.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쿵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온 것이었죠. 전 아직도 그때 그 인간의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경찰들이 들어오자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벌개지던 그 얼굴. 저는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이놈, 얼른 잡아가요. 그 인간은 그렇게 제 앞에서 파란 차에 탔습니다. 동시에 저를 한동안 얼어붙게 했던 충격적인 진실도 함께 알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은 변호사도 아니었거니와 집 한 채 없이 친구 집에 얹혀 살았던 거지였습니다. 전부인과 헤어진 것도 이렇게 돈으로 협박하다 신고를 당했던 거고, 저에게 접근한 건 역시 제 자식들이 잘 산다는 소문을 듣고 돈 때문에 다가온 거였고요.